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있던 9살 아이는 그토록 기다리던 개학일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 창녕의 동갑내기 여자아이는 지문이 사라지고 쇠사슬에 묶여 생활해야 했습니다. 쇠줄이 풀리자 4층 베란다를 넘어서 목숨을 건 탈출을 했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데요. KBS 생생토론에서는 오늘 아동학대 피해 현황과 특징을 짚어보고요. 무엇보다 근절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이창훈 교수 함께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연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천안 사건을 취재한 최선중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의식을 잃은 9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그 가방 속에다 7시간 놔둘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서 요즘 세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는 당연히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정 내 학대가 많이 묻히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전용 보호시설 안에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치료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난 1일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천안이었는데요.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취재한 최선중 기자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 정황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너무 큰 사건입니다. 또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아쉬움은 더 컸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지난 1일 날 발생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방을 2개로 번갈아 가면서 7시간 동안이나 9살 의붓 아들을 가두게 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죠. 당일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지만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다 이틀 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이미 아동학대 의심이 신고가 있었고 그것을 이후에 일주일 후에나 가정 방문이 이루어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응급 상황일 경우는 12시간 이내에, 그 외에라도 늦어도 72시간,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그 부분이 정말 더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72시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도를 봤는데 네. 그 규정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우리가 막지 못했는가?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응급 매뉴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건데요.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상 여건이다. 그러면 경찰의 도움을 받더라도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어머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네.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래서 그런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천안 사건 얘기는 추가적으로 계속하고요.
경남 창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네. 공 대표님, 이 사건 내용 비교적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건 어떻게 흘러간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천안 아동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인 지난달 29일에 이 길거리를 온몸에 외상을 입고 헤매던 아동을 지나가던 주민이 구출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계부에 의해서 손가락이 프라이팬에 찢어져서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고 눈은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멍이 들어 있었고 온몸에 멍 투성이었었다. 근데 그 후에 속속히 이제 드러나는 사실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쇠사슬로 목을 묶어놓고 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라거나 그 하루에 한 끼도 안 준 적도 있었다라거나 이런 그 너무너무 끔찍한 학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아동은 지금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이 이미 이전에 학대로 인해서 분리보호가 되었던 아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학대 위기 아동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2년 정도 지속된 이 학대의 습관성 정황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이 이제 계부와 친모 사이에는 이 밑으로 3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조현병을 주장하는 부모 밑에서 여지까지 계속 분리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아동도 분리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천안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요. 계부 계모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요, 친부에 의한 어떤 아동 학대가 가장 비율이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 교수님 혹시 그 아동 학대 현황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2018년도 이제 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을 많이 살펴봤는데 2018년도에 신고 건수가 대략 36,400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아동 학대로 의심이 되는 사례, 그러니까 이제 조사가 들어간 사례가 32,300여 건 정도 되고요. 대략 76% 정도 됩니다. 신고한 사건의 한 10건 중에 8건 정도는 충분히 혐의가 의심이 된다. 그렇죠. 의심이 되는 거였고요. 그 중에 실제로 학대 사례로 판정이 된 게 24,600여 건이 돼서 이제 76% 정도에 되는데, 이 중요한 사실은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신고가 되고 나서 학대로 판정이 되는 비율이 68.6%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을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신고가 됐으면 거의 100% 살인이지 않습니까? 명확한데 학대는 신고가 됐는데 학대로 판정된 게 68% 정도라면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가 됐지만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가 안 됐을 가능성, 즉 암수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대로 판정하는 비율이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법 적용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한계나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추후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국민들이 학대라는 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계부 계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상은 통계적으로 봐서도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7% 정도 됩니다. 계부 계모에 의한 학대는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보도가 되고 그 상황에서 계부 계모일 경우에는 더 이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저도 우려는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더 잔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아니냐. 공 대표님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가요? 그 친부 친모에 의한 그 아동 학대도
계부, 계모막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잔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잔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부, 친모에 예, 의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이 계부모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흥미를 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더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판정받은 게 왜 이렇게 낮느냐.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무작정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저희가 캠페인까지 벌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는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정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어떤 정황이 있으면 바로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가 사실은 이런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의심만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좀 판단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그럼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고 대비 학대 실제 건수가 퍼센티가 68% 정도 되는 게 낮아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학술적으로는 암수 범죄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학대의 법적 적용이 한계가 있을 경우에 이 확실히 의심이 되지만 학대라고 판정을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신고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그 암수 범죄가 큰 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가 암수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통계상으로 발표되는 것보다 대략 3배에서 심하게는 15배 이상 크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아동 학대에서도 사실은 신고 주체자가 통계에서도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교사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전문 기관이나 경찰에 의해서 되는데 아동 자신에 의해서 신고되는 비율도 꽤 나옵니다. 18%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신고는 적극적으로 권장이 돼야 됩니다. 이 신고돼서 실제 사례로 판정되는 게 비율이 낮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더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뭐 대책은 뭐 계속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게 천안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봤는데요. 그러면 좀 아동학대 특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교수님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주로 이제 학대를 당한 아이들 신체적인 특징도 있을 테고 이제 네. 전공 분야인 정신적인 특징도 있을 텐데요. 네. 어떤 특징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굉장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없다라고 해서 아동학대가 없을 거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나 징후들은 찬찬히 잘 살펴보면 잘 설명이 되지가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상처나 골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다양한 그리고 회복의 정도나 이게 낫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나 이런 사진, 영상 장비들을 통해서 찍어보면은 골절이 치유되고 있는 유합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는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화상 자국 같은 경우는 뭐 담뱃불로 지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생기는 부위가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서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생길 수 있는 엉덩이나 회음부에 화상이 있다든가 이렇게 부위가 좀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처 자체가 웬만해서 잘 다치지 않는 부분, 뭐 팔 안쪽,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이런 곳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보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연령에 맞지 않게 굉장히 퇴행돼서 많이 심하게 뭐 응석을 심하게 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문을 빤다든가 뭘 물어뜯는다든가 배뇨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이나 충동성들이 표출이 돼서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행같이 이제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성적인 학대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심리적인 증상이 더불어서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조숙한 어떤 성적인 행동들을 한다든가 성적인 굉장히 디테일한 성적인 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에 속하는 방임의 경우에도 아이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든가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 연령대에 비해서 체격 조건이나 이런 데 그 상황들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천안 사건에서 보면요. 그 제일 안타까웠던 게 5월 5일 날 순천향대병원을 갔는데 물어봤겠죠, 의료진이.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다고, 자기 맞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의료진한테 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당했음에도 다시 물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한테 부모님은 학대를 하는 굉장한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쉴 수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기댈 구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한테 받는 학대이기 때문에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섭지만 그냥 자기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 존재. 이쁨 받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 학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쁨을 받고 싶다. 그게 아이의 심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이제 아이가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네네. 가해자인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기가 동화해서 내가 혼낼 만한 사람, 학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자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하고의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성인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포를 놓거나 뭐 말하면 안 된다라고 부모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처음에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다가도 도중에 말을 바꿔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애기 진술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이 사실이 없었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최 기자, 이번 사건에서요. 저도 보도로만 접했습니다만 담배불에 지진 흔적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정말 충격적인 건 9살인데 23kg 몸무게가요. 그게 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 집에는 두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그 나이 또래 만 9살이면 30kg가 넘는 것이 보통인데 23kg였고 키는 130cm 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가 길이가 60cm인 가방, 그 몸을 완전히 반으로 접어서 들어갔다는 끔찍한 일이 되는데 네. 아이가 매우 말라 있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게 당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면요, 그렇게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빨리 봤어야 되는데 아까 3일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가정 방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갔던 민간 기관에서는 당시에는 상흔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상흔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상처가 절대 나은 거죠. 얘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언한 그런 부분만 믿고 돌아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대표님, 그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들 많이 보실 텐데 대부분 비슷합니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공격성, 분노성 이런 것도 있고 뭐 후천적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방임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발달 장애를 갖는다든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노, 공격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겪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2살 때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과 굉장히 많은 차별을 당했대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을 때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폭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부모와의 소통이 폭력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찌르거나 때리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놀고 싶은 감정이었는데 이제 이 학폭이 열리니까 그 부모가 나 학교 안 보내겠다. 집에서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이제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집에서 있은 지 몇 개월 만에 사망했고 학대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부모는 학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끔찍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서
집에 냉장고에서 보관하다가 2016년도에 이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많이 엄하게 받기는 했는데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목이 메이네요. 네. 좀 진정하시고요. 지금 뭐 처벌 얘기 하셨으니까 그 교수님께 처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동학대 처벌 수위 네. 어떻게 됩니까? 뭐 범죄학자로서 답답합니다. 처벌이 미래의 범죄를 억제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처벌에 있어서 확실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통계를 보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100%의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13.5%밖에 안 되고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건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낮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합쳐도 20%가 안 되는 비율이 형사처벌,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처벌의 확실성이 정말 낮다는 얘기거든요.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100% 거의 저희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비교한다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20%가 채 안 된다는 얘기는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처벌의 엄중성 문제인데요. 이 성인에 대한 살인의 경우 뭐 무기징역 뭐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학대의 치사일 경우에 법적으로는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형사사건, 특히 아동치사 사건에서 그 판결이 나온 걸 보면 15년 이상형을 받은 게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1년에서 5년 사이 이 정도 나오고 말고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기수인데요. 그래서 처벌의 엄중성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처벌이,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래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졌냐라고 본다면 학자인 제 입장에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처벌이 엄중하게, 신속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에 하나 좀 취재 현장에서 본 거 보면 네. 지금 이 이후더머니가 송치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가 적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네. 고의성 부분이 판단이 좀 어렵다고 본 건데, 사실 현장 취재를 해본 현장의 여론들은 이 부분은 고의성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부분, 특히 가방 두 개를 나눠서 갖고 큰 가방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작은 가방으로 들어가게끔 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시각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살인 혐의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의문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가방에 집어넣는 것이 정말 죽이려고 넣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방을 바꿨고요. 더 작은 가방으로. 기내용 가방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서 숨을 쉬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이 정도면 살인 혐의를 적용해도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판단과 그 국민의 정서하고는 차이가 괴리가 있는데요. 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분명히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었냐를 판단을 했을 텐데, 가방에 집어넣는 것이 너 죽이기 위해서 넌 거기에 넣는다 하는 거하고 죽을지는 몰랐지만 거기에 넣었다라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서 그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해외의 그 형법 적용을 좀 저희가 끌고 와서 이럴 때는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1급 살인이나 2급 살인이나 나눴을 때 1급일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경우, 2급일 때는 의도가 없지만 죽었을 경우. 근데 그걸 명확하게 뭐 국내에서도 치사 사건, 이렇게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치사 사건에서는 그 살인죄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사사법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살인죄 적용을 하고 그 살인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교수님, 근데 고의성 부분에서 이 고의성 입증이라는 게 가해자의 말에 의해서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나요? 형사사법기관에서 의도, 범의에 입증하는 거는 그 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그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과학적 근거,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지금 성장한 과정과 가방의 크기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이 아이가 숨질 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논리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많이 그쪽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였나요? 그렇죠. 최근에 아마 선고가 내려졌죠? 그 내용 혹시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예. 서울 관악구에서 그 당시 5살 딸아이를 훈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가방 안에 가뒀던 비슷한 케이스죠. 그런데 최근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징역 6년이 선고됐고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 치사였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무기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그 6년, 7년, 지금 최고가 9년까지 정도 형량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요. 무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교수님, 법적으로 그 얘기 한 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 감정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거의 100%일 겁니다. 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우선 그 양형의 기준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법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과해라라는 이제 대략적인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에 의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아동 학대에 대한 특례법에서 무기까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례에서 판단하는 판사의 의견에 따라 이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법적으로 뭔가를 수정을 해서 아동 학대를 더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아동 학대에 관련 특례법을 아동 학대 특가법으로 바꿔서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높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일 테고요. 예, 가중 처벌을 하도록 네네.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사법기관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모두 다 아동 학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판사들도 그 의식 수준, 법 의식 수준에 맞게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국민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네네네. 여쭙고 싶은 대표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판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감형되는 부분도 판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형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이 피의자가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지냈고 이러저러한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판결이 이 피해를 입은 이미 사망한 아동의 입장이 아니라 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나요?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이제 저도 아동 특례법을 이렇게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인터넷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그 법 안에 흐르는 느낌이 꼭 정말 아동은 그냥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지 하나의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그 인격체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느낌보다는 단순히 보호 대상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보호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법의 그 페렌스 패트리에라는 이제 입법의 그 근원적인 그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부권제도라고 해서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쓴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피의자의 양형에 있어서는 당연히 형법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감형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에서 그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유심히 보시면 하나 부각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친권자일 경우, 부모일 경우에 자녀의 그 생활, 그러니까 당장에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모 폼으로 돌려보내서 부모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걸 예.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감형이 크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지금 제가 원가정, 짚으려고 예. 했는데요. 원가정 보호제도. 네, 워낙 지금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문제점이 지금 많이.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원가정 보호제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82%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아이가 교수님 학대를 받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감정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아이들을 부모랑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정말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그 가족도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 가정을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아이한테 부모는 부모니까요. 그러니까 애한테 부모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꼭 필요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가정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 재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저희는 이제 그 뭐 10.3%다 그리고 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 통계로 나타난 10.3%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또 다시 그 신고가 들어올까봐 더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그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또 하나는 네. 아동이 포기라는 경우, 경찰이 개입해도 변하는 건 없구나. 포기를 하고 그 부모한테 절대 순종을 하는 경우,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뭐 종교단체나 뭐 봉사든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위탁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 원가정 보호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그 아이를 이렇게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늘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그 시스템에든. 근데 이 기본 원칙이 아동에 관한 것은 어쨌든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이제 2항에 아동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라고 돼 있는 딱 박아놨고요. 예, 4조에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분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에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학대를 안 해야 된다는 단서도 없고 무작정적으로 뭐 집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원가정 보호제도로 이제 귀결이 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원가정 보호제도 때문에 아동을 그럼 보호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이 긴급시를 대비해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제도라는 것도 있고 이번 뭐 창녕 사건처럼 긴급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조항 때문에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게 맞물려 있어서 이게 이제 이 개선이 돼야 되는 점이고요. 또 하나가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느냐. 저희가 한번 가서 따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호하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족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아이들을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럼 그 가정으로 방치하는 거는 결국 국가가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족하면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만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아동 보호 전문가들의 업무량이 뭐 미국의 3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문가 육성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이번 천안 사건 같은 경우 또 아니면은 창녕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위기 아동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왜 개입을 못했는가? 또 이제 천안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아동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상담원들의 그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아동 복지 전문가 양성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는 생각합니다. 많다. 예. 네. 왜냐하면은 각 대학에 아동 복지학과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력들을 이수하게 하고, 네, 네. 그다음에 현직에 들어가고 나서도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게 하고 있는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의 직업을 갖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숫자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실제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뭐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언급이 됐지만 18년도에는 뭐 62개, 19년도에는 67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67곳에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그것이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복지, 특히 학대에 있어서의 국가적인 투자가 너무 빈약하지 않냐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거기에서 제가 또 하나 반론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동 그 상담원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동복지학과라든지 가족복지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학대를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범죄학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그런데 같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동학대는 이 일선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동들의 일일이 그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직률을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쨌든 그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이직을 3년 이내에 이직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맞습니다. 이게 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확충이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신고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그 소홀한 그 처리라든지 대처는 그것은 뭐로 말을 해도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네,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취재한 부분 얘기 드리면 네,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희가 또 크게 다룰 주제가 마지막으로 예.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재량권 부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민간 기관에 재량권이요. 계셨던 분 가다 보면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오냐 이런 초를 받기 때문에 네네. 현장에서 전혀 자기 집을 판단하고 재량권을 가지고 분리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네, 그 가만히 부분에 있어야 된다.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많은 저희가 얘기가 들어가서 올해 이제 10월 1일부터는 현장 조사는 이제 그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이제 민간 위탁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에 집중하도록 이제 이원화를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룰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사랑해매입니다. 귀한 자식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서양도 비슷하더라고요. 서양도 보니까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그리고 서양에서 보면 심지어 뺨을 때리는 부모도 있고요. 엉덩이 체벌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 교수님, 사랑해매 아까 방송 전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가 사랑하면 때려도 되나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아까 처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벌, 그러니까 신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학대, 뭔가 위협하고 그리고 때리고 회초리 들고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훈육을 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주고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자기가 원하는 걸 항상 될 수는 없다.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본인이 체벌을 당했을 경우에 자녀를 체벌하는 경우가 아동학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런 연관성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꼭 정신분석학적인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맞아서 뭔가를 배우고 그러면 나도 어떤 나의 의도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폭력을 사용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는 사랑에 매고 우리는 선한 의도가 있어서 아이한테 이렇게 정말 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애는 나중에 그 순간에는 무서워서 조금 겁먹어 있고 주눅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도 나도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용인하는 것조차 맞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하면-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요. 범죄자가 있는데 국가가 체벌을 하면 안 되나요? 요새 인권 문제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징벌하고 체벌은 좀 다른 그렇죠. 개념이겠죠. 여기서 예,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징벌권, 부모의 징벌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징벌에는 체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뭐 처벌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또 체벌에는 또 신체적 체벌이 있고요. 또 그런 체벌이 아닌 신체적이지 않은 체벌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징벌권을 없앤다라고 하면 사실 국가에다가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형량을 없앤다, 교도소를 없앤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뭐 그 정신심리학적으로 뭐 분석학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정학에서 범죄학의 한 분야인 교정, 그러니까 처벌을 연구하는 교정학에서는요. 교정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형식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이 신체적인 체벌이 가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청소년 관련 범죄학에서는 부모의 신체적 체벌은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체벌의 형식,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아이와 부모 사이에 합당한 이 규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신체적 체벌이 가해질 경우 여기서 이제 신체적 체벌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심한 그런 체벌은 절대로 안 되겠죠.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사랑의 매라고 하는 뭐 용인 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체벌의 한도 내에서 그 양 쌍방 간에 아이들과 그다음에 부모 아니면 교사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규정에 따라서 체벌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의 교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과거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더라라는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거든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처벌은 악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수님 범죄학에서. 지금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나는 훈육이었다. 사랑에 매였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 사랑의 매죠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랑의 매, 훈육의 차원에서 이랬다라는 체벌의 문제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체벌의 정도를 가지고 끌고 가야 어느 된다는 정도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논의의 장을 더 넓혀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뭐 보편적인 시각들을 이끌어내든지 그런 것들은 추후에 계속 논의가 돼야 되지만 형사 사건에서 학대 사건에서 분명히 징계 이거는 훈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분명히 가해자 피의자 쪽에서는 끌고 나올 얘기들이고요. 그 체벌이 신체적 체벌이 돼야 된다, 허용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논의를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봐야 어차피 변명거리, 피신처만 제공을 한다는 얘기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징계권을 없애겠다. 그럼 네. 아니 체벌, 그 부모 체벌 금지법이죠. 예. 그 부분도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그러니까 징계권을 없앤다라는 건 반대하고요. 네네. 체벌에서 아주 심각한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체벌은 뭐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만들 수 있겠죠. 인권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정도의 신체적 체벌이라면 반드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수님 이거는 제가 반론해 꼭 주시죠.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싶은데 저희가 체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지 훈육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 뭔가 이 아이한테 알려줄 건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신체적인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무섭게 해서 공포를 통해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 학대 문제에 있어서 신체적 체벌을 이슈로 끌고 들어오면 논점을 흐리게 된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요. 학대 문제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보다 정신적 학대가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 학대는 그럼 어떻게 증명하고 아니, 어떻게 그거는 처벌을 전부 하시겠습니까? 다 정신적 학대든 신체적 학대든 전부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용인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아동 학대 문제에 있어서는 신체적 체벌의 허용 가능성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아니 걸 그걸로 인해서 말씀하는 학대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아니, 이용해서 근데 예. 왜 훈육을 하는 거가 정신적 학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훈육이 정신적 학대를 끌어낸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신적 학대를 하고 나서 나는 훈육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훈육을 그건 없애야 잘못된 된다는 논의가 훈육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훈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드린 네. 거는 신체적 체벌이든 훈육이든 간에 정신적으로 훈육을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차후의 논의이지 이 학대 문제에서 대응을 그러면 체벌은 없애야 되고 훈육은 해야 되고 이런 걸 논의를 하면 논점만 흐려질 뿐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교수님 편을 들자면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지만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예측 가능한 체벌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화가 났을 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대표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 부분이 좀 항상 어떤 기준의 문제긴 한데 그 부분이 항상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제가 모든 이제 그 부모들로부터 받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학대예요? 이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아이한테 소리만 질러도 학대인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궁디팡팡했는데 제가 학대 가해자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때릴 때 아이를 사랑해서 때리시나요? 그 순간에 모든 순간에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때리는 순간에 솔직히 되돌아보시면 아이를 사랑해서 때리나요? 성질나서 때리죠. 그러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그 순간에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때린 거지 사랑이 넘쳐서 때리진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매는 없다. 근데 이 사랑의 매를 이걸 갖다가 인식적으로 뭐 사랑해서 때렸다라는 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이트 폭력이요. 가정 폭력이요. 이런 부분은 사랑 때문에 때리는 거라고도 주장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사랑의 매만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네, 좀 해보시죠. 그거 저희가 하나만 하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네, 좀 진짜 마무리를 꼭 말씀 꼭 드리고 마무리를 싶은 좀 부분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만 예, 예. 할게요. 빨리 이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훈육은 정말 얘를 사회인으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한 것도 아니고 화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걸 애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를 무조건 내 마음에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얘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폭력이라고 네,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제가 클로징을 준비했는데 클로징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네요.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